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오늘도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속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증현입니다. 그리고 빰빠라밤. 우리의 호프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영희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월드컵 기간이라서 그렇죠. 예. 아주 치킨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치킨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증샷으로 보내줬는데 배달 시키는 앱으로 이렇게 배달을 했더니 120분 걸린다고 안내가 와서 2시간? 예. 그러면 다 끝나고 먹으면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 근데 네, 이제 너무 밀려가지고 우리가 뭐 결과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물론 열심히도 준비를 했겠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라고? 결과가 보통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아니요. 과정 결과주의. 중요하지. 아니 프로는 결과. 역시 박상소. 프로는 역시. 결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럼요. 이영표가 얘기했죠. 네, 절대 예. 경험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응원합니다. 아, 그럼요. 예, 열심히 한 거 과정 다 네네. 지켜보고 있고요. 좋아요. 물론 그러나 지난 18일 1차전 네. 국민의 기대에 약간 아쉬운 아니 예, 약간이 아니죠. 0대1로 에이. 패배를 했고 에이. 그것도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준 게 좀 억울하긴 합니다. 내 가슴에 태극기 달면 나 그렇게 안 뛸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예, 하지만 우리 골키퍼를 예. 우리가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아, 그럼요. 조현우 선수. 예, 대구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K리거 출신이어서 또 우리가 또 자부심 갖게 하는 네. 네, 골키퍼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네, 보석이죠. 보석이었어. 네. 그날 진짜 막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장난 아니었어요. 예. 네. 근데 뭐 어쨌든 월드컵이라는 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조현우 선수에게는 그런 어떤 화려한 무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경기는 졌지만 네. F조 우리가 아마 녹음본이 나갈 때쯤에는 멕시코전을 앞두고 있거나 그죠? 그렇죠. 네, 예, 멕시코전을 하고 24일 있거나. 멕시코전. 예. 그럴 거예요. 네. 아무튼 뭐 멕시코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제가 끼어들 틈이 없네요. 두 분 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축구 얘기해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캐스터를 거의 지금 했는데요. 예. 죄송해요. 몇 분을 지금 우리 얘기하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축구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너무 안타깝게 부상을 많이 당해서 선수들이 제대로 좀 뛸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아니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월드컵을 어디서 관전할 틈도 없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봐야죠. 근데 중요한 건 나 사실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요? 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손에 땀이 나게 이렇게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이번에 우승 확률이 뭐 0.2%에서 1% 정도로 추정되는 결과로 여기서 봤는데 그 정도 우승 확률까지 있는 나라예요, 우리. 단 그래도 없는 데도 있어요. 아예 없어? 0%인 곳도 있어요. 내가 기분 나빴던 건 뭔지 알아요? 어떤 거요? 네. 미국에서 그 우리 스웨덴전을 보고 난 다음에 뭐 스웨덴은 승자이기도 하고 패자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스웨덴전 그러니까 한국과 스웨덴의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은 다 바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몰라요 그거? 누가 그랬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일간지인가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네. 왜 그러냐? 네. 일단 너무 원래 우리나라가 최약체니까 그렇게 못할 거 다 뻔한데 왜 그걸 받느냐? 근데 또 하나 스웨덴한테는 왜 너네는 그렇게 최약체 상대로 1점밖에 못 뽑았냐? 그것도 페널티킥으로 기분 나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미국 일간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 그랬나요? 미국은 32강에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월드컵 잘 관심이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관심 없죠. 당연히 뭐 그 안에 못 들어갔는데 관심이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량 실점도 안 하고 한 점만 것도 페널티킥으로 내줬으니까. 네. 그래도 뭐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선전했지만 우리 응원 열기 뜨거웠어요. 광화문 또 시청 앞 광장. 자꾸 뭔가 이런 그 긍정적인 아주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해봅시다 우리. 뽑아내려고 안 해도 돼요. 프로의 세계 냉정하기 때문에. 너무 냉정하다 근데. 좀 냉정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냉정한데. 멕시코전에서 진짜 그 속된 말로 뽕빨나게 뛰지 않으면. 그런 나쁜 말을. 난 그런 나쁜 말을 진짜 정말. 그러다가 우리 진짜 잘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진짜. 그럼 그때가 칭찬할게요.
그때 가서 칭찬뿐만 아니라 무릎 꿇어야죠. 아, 그때 무릎 꿇을게요. 무릎 꿇겠습니까? 아, 꿇을게요. 꿇으면서 방송할게요. 멕시칸 음식 사줄 거예요? 멕시칸 음식 사줄게요. 무릎 꿇지 말고 그냥 사줘요. 네, 사줄게요. 어쨌든 멕시코전은 네.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멕시코, 예. 네. 본격적인 오프닝 토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통일만 되면 저성장, 실업, 부동산 거품 등 우리 경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예. 이거 어떤 얘기예요? 경협 만능론이라고 비판을 또 받고 있는. 네네. 오늘 이제 오프닝 토크의 주제가 바로 이 남북 경협의 불편한 공식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쉽게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의 기술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 합쳐지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들, 핑크빛, 희망찬 그런 전망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갖고, 남북 통일의 또 기대감, 경제적 통일론을, 기능주의적 통일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제 가장 큰 논리가 남북 경협으로 인한 그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대북주 샀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 그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북주도 사셨고 그 전에 또 무슨 골프장 그렇죠. 골프장은 이미 다 망한 투자였고 대북주는 이번에 샀는데 잠깐 반짝 오르다가 또 지금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오늘따라 유독 피곤하고 있던. 지금 뭐 시장만 내보는데다가 나한테 말도 안 시키는 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듭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번에 대북주고 뭐고 간에 이게 주식은 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참 외국인들은 거의 팔자세인 것 같고, 근데 또 내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좀 많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저가니까 매수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저가도 아니에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안 사보셨죠? 네, 저는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왜 저가라고 누가 그래요? 저는 이제 전문가에 좀 맡기고 있기 때문에. 어머. 주식은 전문가에게. 전문가 와이프? 간접적으로 듣고 있고요. 아닙니다. 예. 알겠어요. 자. 아무튼. 근데 잠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전경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 여기서 나오는 그 얘기되는 경제 효과가 2020년부터 국내 총생산 GDP 이걸 말하죠. 이게 매년 0.81%로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제 그 남북 경협 때문에. 또한 5년간 12만 8,500개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유발되는 우리의 이제 수입이 42조 3천억 원 정도. 또 부가가치 유발액이 10조 8천억 원 이렇게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좀 믿기지가 않아.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통일 대박.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건지 최순실이가 주장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생산 유발액이 42조 3천억이 된다고요? 이거 조금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요? 사실은 이게 풍부한 이제 지하 자원을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수용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또 이제 SOC 인프라 같은 게 북한에 없으니까 우리가 깔아주고 하면 거기서 경제 유발 효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론인데,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으로 봤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건 이 수치라는 건 다 전망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2020년에 틀렸다고 소송 걸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동안 틀린 게 얼마나 많은데 다 틀렸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했으면 다 걸었어. 사실 이런 숫자들을 내거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남북 경협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여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놓는 거라고 봐야겠죠. 좀 꼼수 아닐까요? 우리를 속이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이거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산출이 안 되는 또 효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경협되면 사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참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제 북한의 주민들은 물론 이제 당연히 그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북한하고 경협이 된 다음에 임금 자체가 그렇게까지 계속 낮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 조금 더 낮은 부분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북한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그 지하전이 아직도 상당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해서 외국 자본 들여서 개발을 시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잘 될 것 같고 특히 철도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철도가 이제 제대로 연결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쭉쭉 뻗어가지고 유럽까지 쫙 가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이 생각만 해도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겁내서 일본이 우리 통일 대박을
많이 막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 남북 빼고 다른 뭐 열강들은 다 통일을 그렇게 원치 않는다라는 그렇죠. 뭐 인식들도 사실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본가 봐. 트럼프 혼자 열심히 한 걸 보면. 근데 이제 미국도 아니에요? 사실 통일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또. 많죠. 그래서 그걸 그럼요. 설득하는 그 논리를 개발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에도 우리 통일 한국이 충분한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득하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그렇죠. 외교관들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근데 남북이 다 윈윈이라는 쪽이 훨씬 더 뭐 이득, 많죠. 네, 네. 지금 보는 전망이. 견해들이 훨씬 더 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비단 그냥 저렴한 그 임금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자원 개발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물류나 유통이 터짐으로써 우리가 네. 중국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거는 굉장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 당연하죠. 또 우리가 우리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를 못 받아왔던 그리고 뭔가 신용 등급에 우리가 좀 제한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 북한 대북 리스크도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럼 평화로운 상황에서 평화로운 한반도에 남북이 이어진 상황에서 게다가 동아시아의 허브로 물류 유통의 중심지가 되고 이러면은 너무 지금 뭐 청사진 뭐 핑크빛으로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분명히 너무 핑크빛입니다. 지금 그런가요? 네. 굉장히 핑크빛처럼 나아가고 네. 있어요. 한번 굉장히 보겠습니다. 통일 상당히 대한민국의 진지합니다. 미래는 굉장히 밝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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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청년 실업 문제 이것도 굉장히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북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실업 문제가 없어요? 북한은 근데 사실 네. 우리랑 이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표현이 좀 없죠. 어렵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주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안 맞고 뭔가 우리의 체제와 다르기 때문에 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업률로 보면 없다고 봐야죠. 실업률 0%라고 할 수 있겠죠. 다 나라가 부여한 그 부역장이 있으니까요. 네, 예. 북한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진지해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준 전문가 지위에 오른 전문가 틀리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김증여 씨의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김증여 씨의 한두 발 빼봅니다. 북한 슬쩍. 얘기고요. 예. 이런 어떤 남북 경협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정부도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하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오늘자 뉴스로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얘기한 게 이제 나간 모양이에요. 러시아 쪽 언론하고 인터뷰한 게 전기, 철도, 그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가스 관련해 가지고 남북러 삼각 협력한다고 이제 공표를 한 거 보니까 네. 좀 뭐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왔는데 뭐 철도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공식화하면서 아마도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 국회 내에는 남북관계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네. 진행을 한다고 그러고요. 예. 네. 국회 통합과 상생 포럼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그 민주당 모임이 있잖아요. 네. 이 모임하고 그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이게 이제 송영길 의원이 아마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이분들이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이제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같이 얘기가 됐는데 예. 지금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실제 남북 대륙 사업처를 먼저 신설을 했고 수자원 한국 수력 원자력센터죠. 거기도 대북 사업 전담팀을 이미 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게 벌써 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 오랫동안 그 해결만 되면 남북이랑 해결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상은 사실 엄청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개성공단으로 우리가 성공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일에 있어서 뭐 정책이 새로 필요하고 뭐가 뭐 어렵고 이런 건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다만 네. 이제 남북이 전에 했던 거랑 다르게 어떻게 탄탄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다시 되돌리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개성공단처럼 다 폐쇄되고 이런 식의 거를 다시 안 돌아가게끔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네. 이게 이제 그렇죠, 가장 그렇죠. 좀 중요하겠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어쨌든 탑다운 방식으로 남북의 지도자 또 미국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봉해 김선달 같은 일이 또 파주 근처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박정희 씨? 그렇죠. 이거 뭐 참 뭐 근데 봉이 김선달 그러니까 이거는 봉해 김선달 놀이지 뭐. 사실. 봉이 김선달 그렇죠. 놀이 맞아요. 그래서 예, DMZ 에 비무장지대 있는. 토지 열리면 이거
된다. 이거 뭐 100배, 1000배 간다. 네네. 사라 이러면서 이제 아니 벌써 토지 그 DMZ에 있는 토지를 평당 3,000원에 누가 샀대잖아요. 이거 누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팔 수도 없고 그냥 거래할 수 있는 단위의 것들이 아닌데 부분이 아닌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봉이 김선달식의 업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속을 것 같아. 아 근데 그럴만 하죠. 왜냐면 문서만 조금 그럴듯하게 꾸미고 네. 마치 정부나 뭐 이제 어떤 유엔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만든 문서인 것처럼 하면서 네. 여기 소유권을 안 팔고 뭐 이용권을 판다든가 해가지고 그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누구라도 혹하잖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단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을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들키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통일되기 전에.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안 걸리고 안 들키고 돈만 자기는 싹 빼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기획부동산을 조심해야 되고요. 실제 DMZ에 있는 토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저희의 어떤 이 방송을 할아버지나 어르신들께 좀 전파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함부로 통일 내지는 뭐 핑크빛 전망도 좋은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장사로 여겨먹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그러면 네, 저한테 오세요. 네. 혹시 뭔가 문서가 위에 좀 뭔가 좀 수상한 문서다. 네네. 그러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고 제가 상담료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 공짜는 안 됩니다. 상담료가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오프닝 토크에 사실 개성공단 얘기 굉장히 많이 준비해왔는데 네. 시간 관계상 아니 개성공단에서 진짜 얘기하고 가요. 네, 한번 갑시다. 되게 섭섭해하는데요. 네. 아니. 북한 준 전문가 얘기를 해보니까 큰 준비는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성공단에 관해서 굉장히 그 오해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 조금 얘기하고 넘어갈 건 있는데 사실 이거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가 아무리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도 이 정부의 뜻을 내가 곡해하고 안 믿으면 그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나 이런 것도 다 안 믿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정권에서 그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당시에 개성공단의 자금이 다 북한의 정권으로 넘어간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거 없이. 근데 이후에 이제 밝혀진 거로 근거 없음으로 분명히 판명이 났고 그리고 이제 한 70% 정도가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30% 정도는 이제 사회보장비 정도로 이제 정권이 갖는 게 아니라 그 개성공단에 그 유지하고 관련해서 그 인프라나 뭐 여러 가지 사용료나 이런 부분으로 사실 또 재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은 우리의 자본주의 경제를 이식해주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정권이 뭔가 배불리고 그걸 가지고 핵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얘기에 가깝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근로자 북한 북측 근로자에게 한 달에 2, 3달러밖에 안 가더라. 예, 그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2, 3달러 정도만 가는 건 맞는데 북한에 우리가 또 우리 생각에는 달러로 월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북한에서 사실 달러로 돈이 이렇게 오가는 우리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 생필품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다른 방식으로 월급처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70%의 돈 중에서 2, 3달러 정도는 북한 주민들에게 뭐 이발비나 뭐 다른 걸로 좀 쓸 수 있게 조금 주는데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주냐면 그런 우리 왜 군대 있을 때 피복 구매권처럼 PX 이용권 뭐 이런 거 그런 걸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금액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생필품 구매하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장부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70%의 돈은 그쪽 개성공단 관리하는 북측 쪽에서 다른 외국 기업, 무역 기업에게 줘서 그 무역 기업이 북한 주민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 오는 비용으로 거기다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증언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거의 다
가게 되는 거다.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북 제재나 이런 거에서도 개성공단은 빠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게 핵 개발하는데 다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 그러고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준비 많이 했네. 사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간에 개성공단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경제가 그렇죠. 남북 경협에 반대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개성공단 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팩트는 좀 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고 복잡하게 얘기했습니다. 얘기될 거는 개성공단에 우리 그 공장들이 들어가면서 그 실질적으로 원래 그 북한에는 지적도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다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긋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면적이 내 건지 누굴 건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를 만들어서 소유권을 이제 표시하는 등기가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어서 이제 개성공단 기업들이 들어가면서는 북한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빌리는 형식으로 입주를 하고요. 그 해당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못 가져가니까 대신 토지 이용권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상은 소유권이었다. 일단 임차 기간이 50년 정도였고 이 토지 이용권을 제3자에게 팔거나 빌려줄 수도 있다. 또 토지 이용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도 허용이 된다. 근데 어떤 입주 기업은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그 채권자가 그 기업의 토지 이용권을 가져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경매 같은 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부분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해서 그걸 재산권으로 인정해 준 판례가 있는 거죠. 그건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렇죠. 대한민국 법원에서. 개성공단 토지 이용권의 강제집행 절차를 시행한 당사자가 바로 대한민국 법원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한 것은 당사자들이 우리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걸 사건화 시켜서 소송을 끝까지 해준 거죠. 그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A라고 하는 없겠죠. 사람이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그 담보로 돈을 B라는 나한테 이제 빌린 거예요. 근데 나한테 돈을 못 갚아서 내가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가지고 이 이용권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겼어요. 근데 그렇지만 북한에서 다 필요 없다, 내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우리 법원에 그렇죠. 우리 법원에서 그렇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북한하고 관계가 이제 뭐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문제점도 항상 야기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거죠. 그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중국 그 사드 문제로도 그렇게 피해본 기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많이 있죠. 한국 기업들이 그냥 몰수를 당한 거예요. 롯데도 그냥 이거 시설 니네 갖고 간다 해버리면 국가 자본주의니까 그냥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없어야만 이제 제대로 투자도 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어쨌든, 뭐 법과 제도로 정비를 잘 해야겠죠. 과연 대박일지 아닐지 모르는 남북 경협에 약간은 불편할 수 있는 진실들을 저희가 속속들이 좀 짚어봤고요. 우리의 본격적인 사례들과 우리의 본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소송? 대습상속? 구단부 정리요? 쌍무계약? 효도계약서? 이게 다 뭐예요? 지금은 복잡하지 몰라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 호모 100 세대로 다시 태어나자.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도서출판 동구나무.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속 문제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저희 지난주에 퀴즈 냈던 것 있잖아요. 그죠? 그쵸. 네. 저희 지난주에 퀴즈 냈던 거 댓글로 달아주신 분, 댓글로 답 주신 분, 또 카카오 플러스로도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 네네네. 일단 문제를 한번 다시 알려주시죠. 우리 노변께서 좀 알려주세요. 퀴즈가 이거였죠. 다음 중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는 누구일까? 상속인. 1번 태아, 2번 아버지가 서로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형제.
3번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4번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예. 5번 북한에 있는 상속인. 예.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네. 지난번은 제가 일부러 틀렸고요. 아 진짜요? 아 원래 네. 아는데. 네, 원래 아는데. 엄청났네. 아, 아유, 그럼요. 네, 이거 정도는 쉽죠. 네. 그렇죠.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은 빠람빰빰빰. 3번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데요. 예, 3번입니다. 일단은 제가 3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예. 그 2번 아버지가 서로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형제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해드릴까 해요. 네네. 일단 정답은 3번으로 우리가 의도를 했지만 예. 2번이라고 혹시 불러주신 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은 맞춘 걸로 해드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서로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형제. 왜냐하면 사실 이제 누가 죽느냐에 따라서 이 2번 같은 경우 아버지가 서로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형제는 상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 어머니가 유산. 돌아가신다. 예. 그러면 아버지가 서로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형제는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로 다르니까 안 되겠네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근데 예전에 그 아버지가 서로 다른 경우라도 어머니가 그 아버지 밑으로 이제 호적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아이를 그냥 호적에 입적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예. 그게 만약에 입양의 형식을 거치지 않으면 또 무효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해서요. 사실은 본인이 아버지의 그 호적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간 자식이었던 거예요. 아, 그게 그런 그럴 수 경우에 있겠구나. 옛날에는 자동으로 옛날에 이제 민법이 바뀌기 전에는 자동으로 예. 그 아버지의 친자로 등록이 될 수 있었었는데 음. 이제는 그러니까 계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예. 그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많으니까 네. 이런 결합 가족인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 엄마 아빠가 결혼했다고 해서 나까지 아버지를 무조건 바꿔야 되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고 호주제가 싶으면 폐지돼서 그런 건가요? 호주제 그래서 폐지와 무관하게 그것과 상관없이 아,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버지가 예를 들면 어머니랑 아버지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미성년인 자녀가 내 아버지가 A였는데 엄마랑 아빠 이혼을 해서 엄마가 다시 B랑 결혼했다. 나는 갑자기 B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도 원하지 않든.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사실은 좀 부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입양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만 친자식으로, 그러니까 법적 자식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하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척. 그러니까 그럼-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아저씨하고는 나는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엄마를. 반대는 어떤가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따라서 새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도 새어머니가 있죠. 돌아가시는 때 새어머니가 갖고 있던 유산은 그것도 역시 이 사람이 그 전혀 안 새어머니 밑에 호적이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입적이 돼서 그 가족관계 등록되면 완전히 그렇게 되지만 입양이 되지 아니면? 않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그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재산을 상속을 못 그냥 받죠. 동거인인 건가요? 아니 게 아니라 원래는 그러니까 그 입양이 사실은 효력이 있는 입양인지도 아닌지 따라 틀려져 있거든요. 예컨대 내 엄마하고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친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예컨대. 예.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내 친권이 이제 원래는 엄마랑 아빠랑 결혼 상태일 때는 둘 다 공동 친권인데 네.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명에게 친권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 예컨대 아버지한테 친권을 단독으로 주었다. 예.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결혼을 해버렸다. 네.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새로 결혼한 남자하고 엄마와 사이의 자식인 것으로 이제 입적을 시켰다. 네. 그런 경우에 친권자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그거는 무효거든요. 세상에. 그렇구나. 네,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이럴 때면 이제 친아버지는 뭐 어디 외국으로 가버렸다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연결이 잘 안 뭐 됐다거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인간증여사 이런 건 또 맡기고 갈 수도 있으니까.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자기는 그냥 잘 모르고 이제 있었었는데 예. 나중에 그 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려고 딱 보니까 예. 새 아버지의 원래 자식들이 너는 자식도 아닌데 왜 받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상속인에 대해서 참칭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회복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런 맞아요. 거 좀 확인해봐요. 저희가 전에 참칭 상속인에 대해서는 한번 사연으로 다룬 적이 있긴 한데 그렇죠. 그런 네.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많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어. 생각보다 그 예를 들면 불륜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혼외 자식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제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럴 경우에 혼외 자식인 경우에 사실은 이제 남들 잘 모르게 그
본 부인하고 그 남편하고 사이에 이제 자식인 것을 입적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원래 아버지의 자식으로는 되겠지. 아버지가 만약에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면. 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부인의 자식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사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사람들이 그런 가정사의 비밀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다. 이거는 뭐 그냥 객관식으로 낼 문제가 아니었네요. 아, 네, 근데 어렵네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저희가 문제를 지난주에 드리고 답변이 오는 걸 보면 제일 헷갈리는 건 역시 1번, 2번, 3번 3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항상 그렇고요. 그래서 1번은 도대체 왜 그런 건가에 대한 그렇죠. 1번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태아도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인가?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태아는 사실은 그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기는 돼요. 네. 근데 뱃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이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을 했고, 예.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어. 네. 우리가 보통 유복자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예. 내가 무사히 태어나면 나는 상속인이 되는 거야. 내가 무사히 태어나지 못하면 상속 자격이 없는 거야. 무사히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낙태를 시킨다거나 예, 아니면 그렇죠? 사산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태아는 상속 자격이 있긴 있지만 네. 태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네네.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났어 세상에 제대로. 없으면 뭐 상속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만약에 뱃속에서 사산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 네. 8개월 정도 됐어요. 당연히 네. 이제 아이가 9개월 있으면 좀만 있으면 나올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어요, 자식이.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부인하고 그 자식이 받게끔 되어 있고요. 예.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그 부인하고 부모가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예컨대 이제 뱃속에 태아가 있으니까 이 엄마가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부인이. 네. 네네. 왜냐하면 태아는 아직 미성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부모는 안 가져가고 이 부인하고 뱃속에 있는 태가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 아이가 9개월이 됐는데 갑자기 무슨 이유로 뭐 사산이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그냥 거기서 종결이죠 뭐. 그럼 그 모든 태아에게 재산은 갈 다 누가 원래 가지고 다시 있어요? 부모님에게 가든지 만약에 해야 원칙적으로 태아였었던 것만 가지고도 이 아이가 권리를 온전하게 회복한다 그러면 예. 온전하게 가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으로 태아가 됐으니까 네네네. 그거에 대한 재산은 전부 다 아이가 죽으면 원래 누가 가져가야 돼요? 아이가 죽으면 엄마. 아이에게는 배우자가 엄마. 없을 테니까 당연히 이 네,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1살 됐다 태어나서 죽었으면은 엄마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 집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근데 만약에 뱃속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걸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는 이 뱃속에서 죽어버린 이 아이에겐 더 이상 그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고 그러면 그럼 그렇게 되면 다시 환수를 부모와 해야 배우자가 돼. 가져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왜냐면 재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상당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근데 100만 원의 재산을 남기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부인이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뱃속에 자식이 이제 한 명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아직은 8개월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의 부모님인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연히 생존에 계셨어요. 예. 자, 근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타임에 이제 돈이 100만 원이 딱 나온 거예요. 뭐 이제 이런저런 다 합쳐가지고. 네. 그 100만 원을 그러면 누가 다 가지냐? 아이가 뱃속에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권리가 없어지고, 네. 태아하고, 이 엄마가 네. 당연히 이제 100만 원 다 가져가는 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아이가 9개월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그때 죽었어요. 네. 뱃속에서. 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은 확정적으로 이 엄마가 혼자 다 가질 수가 없고, 부모,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 게 되는 거고. 네네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쵸. 예, 이해가 예. 되죠? 또 하나, 만약에 그 아이가 제대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네.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죽었어. 네. 그러면은 그 아이가 가졌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그 재산. 예.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 원래 지난번에 뭐 1.5대 1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그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아이 거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진 그 상속분은 누가 다 가져가요? 엄마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은 온전하게 다 아이 엄마가 다 혼자 가져가는 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일단 그게 그래서 중요하네. 효자노릇 내지는 뭐 그걸 하려면
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아가 세상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 태아가 그렇지. 상속권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럼요. 지금 그래서 매우 생각해보니까. 중요하게 그게 문제가 항상 우리는 되고 아니 뭐 당연히 태어나면서 그걸 받으면 되지 했는데 뱃속에 있다가 사산되는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진짜 법적 다른 세상 지위가 얘기 같아요. 분명히 있어야겠군요. 태아에게도. 아니, 근데 살아서 진짜- 태어난 경우를 전제로 네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소급해서 상속을 받는 건데 만약에 네. 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뱃속에서 죽어버리게 되면 네. 아이의 상속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태아와 관련돼서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네. 그런 세계가 있었다는 거 오늘 예. 또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근데 뭐 이런 태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대 뭐 소송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요즘에 세상은 옛날에는 씨바지라고 보통 해가지고 네. 그냥 그 다른 아이만 낳아주는? 다른 부인이랑 이제 해서 아기만 낳는 그런 게 있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누구예요? 그 난자는 예. 그 이제 씨바지라고 불리는 그 여성의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아이를 낳은 사람도 그 외부 여성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보통 뭘로 또 해요? 인공수정을 같은 하죠. 걸 하잖아요. 네. 시험관하기도 하고 인공수정도 하고. 네. 근데 인공수정 하면서 특히 이제 자궁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궁. 그러니까 옛날 자궁 자체가 좀 기능을 약한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임 부부들은 불임이 되는 경우가 이제 난자가 기능이 안 좋아서 아예 수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 예. 난자는 기능이 괜찮은데 자궁이 약해서 착상이 안 되거나 중간에 맨날 유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리모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DNA가 그럼 누구 거냐. DNA는 인공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그 난자의 주인이 사실은 그 생물학적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자와 정자의 주인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낳아준 엄마와 네, 낳아준 난자를 엄마와 준 엄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대리모 문제, 요즘에 대리모라고 부르는데 예.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대리모 할 때는 돈 받고서 자기네가 이제 당연히 애에 대한 소유권 없다고 생각하고 애가 당신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는데 네. 아기를 낳고 나면 또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기를 보면 10달을 내 뱃속에서 넣어놨다가 그러니까. 혼내니까. 내 배 아파서 내가 나왔다 이거죠. 미국에서는 대리모들한테 예. 이 아이에 권리를 대한 부여해요? 권리를 줘요. 부모라고. 그래요? 예, 이게 소송이 있었을 경우에. 소송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대리모를 쓸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송이 자궁을- 그러니까 네. 뭐 처음에 약속한 대로 다 잘 약속 지킨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브로커들이 중간에 이제 껴가지고 예. 이거를 변호사들이 사실은 껴서 이런 일을 미국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A와 B다. 근데 너는 그냥 자궁만 빌려준 대리모다. 네네. 네가 10달 동안 고생하는 거니까 너한테 뭐 1억 정도 주겠다. 예.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애기 낳자마자 우리가 데려간다. 네. 너는 친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권리를 주장하면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보통 그렇게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쓰죠. 그리고 돈도 주죠. 근데 자, 왜 근데 대리모한테? 사건이 여러 가지 생기죠. 하나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원래 그 아이를 낳아달라고 의뢰했던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버려. 이혼했어요. 예, 자, 이혼해 예. 아무도 그 아이를 데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리모에는 내가 키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키우고 그렇죠. 싶어지겠죠. 생각지 못한- 그런 자기가 상황에서 키우고 아니, 아니지. 키우고 싶고 자기가 키울 수 아니고를 없는 떠나서. 상황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실은 이제 네. 이 사람은 내 애기가 아닌 그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정란을 내 뱃속에 넣어서 키웠던 건데 그렇죠. 예. 원래 부모가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문제가 하나가 생길 수가 양육비 있고요. 주면서 키우라고 키워라? 해야겠네요. 그런데 대리모에게. 그럴 경우에 엄마랑 아빠가 나 이제 이혼했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의 아기를 내가 안 낳았는데. 내가 사랑하고 뭐 행복하게 살면 모르는데 세상에. 이런 얘기가 첫 번 생기고요. 또 하나는 대리모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기형이에요. 그런 경우에 또 아기를 안 데려간대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네요. 그런 경우에 또 이제 또 누가 진짜 부모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케이스는 대리모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대리모가 갑자기 제 내다. 나는 내가 키우고 싶다는 거지. 내 뱃속에 있던 애기니까. 아.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또 누가 이 아이에 대한 진짜 부모인지에 대해서 또 서로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는 과정 중에 누가 죽었어. 네. 부모가 죽든지 간에 뭐 대리모가 죽든지 간에 누군가가 죽었어. 네. 그러면 상속 문제가 또 복잡하게 얽히죠. 그러네요. 왜? 누가 생각만 진짜 해도, 부모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공수정과 대리모와 관련해서 이런 주제가 나올 거라고는 뭐 태아를 주제로 하니까 이게 지금 되게 또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럼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건 미국의 케이스죠?
미국 케이스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그쵸? 시스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난임 부부들 같은 경우에 네. 여자는 정상적인 난자를 가지고 있는데 네. 남자가 정자가 너무 활동성이 약해. 네. 그래서 수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요. 그럴 경우에 동의를 받고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빌려와서 수정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또 그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냐,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또 여기서 또 갈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난임 부부가 계속 늘어나니까 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2006년부터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까지 적용이 된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제 저출산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난 4년간 이 비배우자의 난자와 정자를 이용한 난임 시술이 4,514건이나 이루어졌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죠. 네. 이게 이제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연도별 난임 시술 현황 자료인데 예. 여기 보면 벌써 거의 한 5,000건 정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요. 예.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통계 잡힌 것만, 공식적인 것만 이러는 거예요. 잡히지 않은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최근 인공수정 중 비배우자 간 수술이 크게 늘어나면서 친권이 누구에게 있냐, 친생자가 누구냐, 상속인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뭐 그 정자은행의 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분이 안 드러나게 돼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누구 정자인지? 원래는 그렇죠. 네. 원래는 근데 그런데 예. 그런 과정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아버지들도 마음이 또 바뀐다니까. 그리고 실제 정자은행에는 그 고유한 그게 있잖아요. 뭐 바코드나 뭐 아이디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 건지는 사실 은행은 알고 있거든요. 알려면 할 수 그럼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아이를 버리고 가. 예. 그러면 사실 누구를 찾아줘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네네네. 누구한테 찾아줘요? 그 생물학적 생물학적 아버지?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렇죠. 그 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여대생들 중에 네. 좀 가난한 분들이 난자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랬다가 갑자기 마음이 만약 뭐 바뀌거나. 그 부부가 마음이 응. 바뀌거나 하면은 그 여대생이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이런 케이스와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뭐 민사 모의 재판의 문제예요. 항암 치료로 불임이 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자신의 정자를 냉동 보관 후 자필 유언을 통해 아내에게 냉동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500억 원의 유산을 남긴 채 사망한 A씨. 이후 A씨의 냉동 정자를 이용해서 출생한 그러니까 B씨에게 상속권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럼 이거 다시 사후 수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 수정. 사후 수정이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진짜 판결은 아니었어요. 네, 모의 재판입니다. 때문에 네. 당시 그 재판부에 이제 판사로 위촉된 3명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게 2005년도에 있었던 하나의 그 모의 재판 사례였는데 네. 민법 863조에 따른 친자 확인의 소송을 낼 수 있는 자식은 자연 임신에 의해 출생한 사람이거나 네. 아버지의 사망 전에 임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네. 아니다. 그렇다는 법이 어딨냐. 이 아이도 역시 아버지 자식으로 인정해서 500억 수령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학생들이 판사라고 하는 그 롤을 맡아서 위치에서 본인들이 그냥 생각한 거지 실제 우리 판사들이 이런 결론 내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 문제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화되지는 않았었다. 네. 지금 아직 없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영풍제지 사건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 거기에는 그 새로 들어온 여성분도 예. 그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이제 이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의. 근데 네네. 그분은 살아 있었을 때에 임신을 시킨 거였기 때문에 네. 정자가 보관돼 있던 걸로 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뭐 당연히 그 자식이라고 이제 인정을 그냥 해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때 쟁점은 네.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임신해버렸었어요. 아 그래요. 네.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러면 임신을 하려면
하긴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겠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과연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네. 과연 어떻게 이 아이를 네. 그 사람의 자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또 그 관건이었고. 배다른 형제들 간에 어.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네네. 상속과 네.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인공수정 문제가 이제 새로 생겨나면서 네. 난임과 불임과 관련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져온 게 제 38회 서울대 법대 민사 모의 재판 문제였는데요. 네. 이 2005년에 이런 그 어떤 모의 주제를 놓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꽤 오래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죠. 나랑 김증여 씨는 상당 부분 좀 충격을 받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어떤 인공수정, 태아에 대한 문제, 태아 상속에 대한 문제는 꽤 오래된 논의일 수 있겠네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주제가 나왔었던 거고 아직까지 케이스가 지금 알려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사례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알 수 있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모의 사례였고요. 네. 재밌죠, 근데. 네.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생소한데 뭐 저희는 이제 둘 다 결혼했으니까 예. 이런 주제가 좀 더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 총각 때는 이런 태아에 대한 상속 이런 거 전혀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가정을 결혼하고 이루고 나니까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 이 태아 문제나 뭐 어떤 난임 뭐 불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는 건 아니죠. 네. 확실히 좀 총각 때보다는 훨씬 더 하나 사례로 얘기해 줄까요? 네.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네. 법정 사례로 본 법률이라고 하는 건데 네. 광모 씨와 이모 여성이 있어요. 네. 이들 부부예요, 이들이. 네. 네. 2002년에 이들 부부가 이제 그 곽 씨 명의로, 그 아버지 명의로 뭐 45평방미터짜리 주택을 하나 구매를 하고 등기를 마쳤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2년 있다가 2004년 1월에 네. 그 부부가 모 병원 생식유전센터 측하고 인공수정 시술 협의를 체결을 해서 네. 인공수정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네. 근데 2004년 4월에 광모 씨는 암 진단을 받아. 아버지가.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나 어차피 죽을 건데 네, 네, 자식은 네. 낳아서 뭐 하니? 이러면서 그 부인에게 네. 인공 유산 수술을 받으라 그래. 그러니까 아기를 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신한 상황인데. 낙태를. 네. 네. 그러니까 인공수정에 의해서 임신을 했는데 네. 남편이 아기를 띠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인이 난 싫다. 아기를 낳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월 20일 날 그 남편인 곽 씨가 자필 유서를 작성해. 자필 유서에 자신은 인공수정 시술로 태어난 자식을 승인하지 않겠다. 네. 내 명의로 등록되는 이 집은 내 부모인 누구누구에게 다 모두 주겠다. 증여한다. 이렇게 적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사흘 후에 이 곽 씨가 사망을 했고 네. 같은 해 10월에 이 부인이 임신했던 아들이 태어나요. 네. 그 아들은 곽소모라고 이제 돼 있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상속받냐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곽 씨가 예. 난 자식을 인정할 수 없다. 첫 번째. 네. 그 얘기한 거 유서를 쓰면서. 네, 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집을 나는 부모에게 다 부모가- 줘버린다라고 하는 그 증여의 효과.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모, 그러니까 곽 씨의 부모가 예. 그 증여를 받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 네. 자필 유서는 효력이 있으니까 예. 이 집은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은 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실은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자필 유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시에 부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둘의 자식입니다. 이러면서 네. 소송을 냈던 거죠. 네, 네,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남편이 그 시기가 어떻게 된다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남편이 죽고 나서 애가 태어났어요? 아니면 남편이 있을 때 태어났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 태아가 수정이 되어서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남편이 사망할 때 이미 태아로서 뱃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네네네. 태아는 그쵸. 상속의 네, 지위가 네. 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까지도 오케이가 됐었던 건데 네. 갑자기 이제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사실은 마음을 바꾼 거죠. 이런 이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리가 근데- 아까 예. 계속 들었던 토대로 판단을 그렇죠. 내려보면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태아에게 상속권이 있는 그치. 거 아닌가요? 상속권이 있는 상태로서
상속 시점에는 어쨌든 상속권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태아하고 엄마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령 그 암에 걸린 아버지가 나의 재산을 부모에게 준다고 얘기를 했지만 태아는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태아는 친자니까 어쨌든. 그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자필 유서의 효력? 뭐 그거는 이제 유서 효력이 있다고 치고 네. 부모한테 증여한다 그랬잖아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네. 내가 부모한테 그러네요. 그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네.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쓴 유서고 거기에서 그때 증여가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점상 아니면 상속이 되는 그건 거잖아요. 사인증여라 그러니까 사인증여.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누구에게 준다. 이게 사인증여. 증여는 두 가지가 있다. 죽고 나서 준다. 생전에 주는 게 있고 생전에 준다. 등기까지 넘겨주는 게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누구에게 줘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사인증여든 생전증여 어떤 간에 여기서 지금 가장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네. 유류분. 유류분 청구. 유류분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사인증여를 통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원래 상속인이 누구여야 돼요, 원래? 부인하고 태아가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예.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으니까 네.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못 가고 부인과 그 아기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 원칙은. 그런데 아기하고 부인 거를 전부 다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네요. 그게 또 얘기가 되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인하고 아기한테 원래 가야 될 몫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을 주장하고 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쟁점은 그 아기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네. 어쨌든 아기는 인정을 한다는 네. 전제로 네. 그러면 아기가 이제 인정이 되면 네. 아기도 2분의 1을 유류분의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을 청구할 수 있고 네. 또 부인도 청구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누구한테 청구해요? 유류분 달라고? 유류분 달라고 청구 아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달라 그래요. 네, 부모님한테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달라 그래요. 그럼 부모님은 받을 건 받지만 지금 아까 얘기하는 그 유류분 때문에 2분의 1씩 떼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분의 1씩 뭐 엄마 다는 아니죠. 어쨌든 남는 게 2분의 있겠지. 1이면? 아니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예를 들면은 5천만 원짜리였다. 예. 그러면 원래는 부인하고 누가 이걸 가져가야 돼? 자식이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1.5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3분의 2와 3분의 1인가? 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가져가는 게. 네.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져갔던 5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해가지고 원래 자기네들이 상속을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예.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줘버렸잖아 아빠가. 그러면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것에 2분의 1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3분의 2에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또 3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얼마? 6분의 1이잖아요. 그것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금액이 더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가져야 될 재산은 원래 누가 또 관리해야 돼요? 부모가. 엄마가 관리하겠죠. 왜? 그 아이의 법정 대리인, 유일한 법정 대리인으로 엄마가 남아있으니까. 네, 이렇게 태아가 그러면 괜히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암 걸리신 분이 마음 한번 좀 그렇게 써가지고 증여할 때 증여세 내고 네. 또 상속할 때 어쨌든 줘야 되는데 상속세 또 낸 다음에 떼고 지금 자녀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와이프한테 준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크게 많은 파일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케이스인 거고. 아이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건은 아니었고요. 중국 그래요? 사건이었어요. 저는 곽씨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중국 사건이고요. 네. 이거 방금 전에 언급한 주제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주제인데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해요. 임신 중절이 가져온 재산상 불이익이라는 케이스입니다. A씨는 임신 4주째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이후 A씨는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낙태 수술을 받았다. 민법상 A씨는 남편 사망 시 자녀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부모가 숨진 A씨 남편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판결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태아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었던 거죠. 이건 당연합니다. 네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당연할까요? 아까 우리 그 태아가
멀쩡하게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와 태아가 죽었을 때 태아가 어떤 일로 인해서 사망을 할 시에는 그 시부모에게 권리가 부여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아닌가요? 시부모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하고 원래 나누는 거죠. 동순이 상속인이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시부모만 다 가져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네. 그 태아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또 그래요? 상속자인 그렇죠. 그 부인이 낙태를 한 거기 때문에 일부러 생명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럼 뭐가 되죠? 그때 우리 배운 살인, 존속 뭐 어떻게 되는 배운 게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 이게 바로 상속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상속 결격 사유. 왜냐면은 본인은 그 부인은 엄마는 아기하고 동순이 상속인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사실은 살인한 거죠. 낙태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본인이 그 아이를 상속받지 못하게 사실은 한 거니까. 네네네. 전혀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했겠죠. 그냥 슬픔 속에서 사실은 뭐 남편을 떠나보낸 뭐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 아이를 본인이 또 혼자 내가 못 살겠다는 것 때문에 그랬겠죠. 아이를 보면서 뭐 남편 생각 나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보면은 상속 결격은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포함한다. 낙태 수술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상속 결격인이라는 게 결격자라는 게 있고요. 뭐 이런 이제 보면은 태아를 상속 권리가 있는 어떤 주체로 놓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개입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건 많잖아요. 네. 배운 건 많은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껴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야. 여기서도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최근에 낙태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낙태가 합법화됐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부인이 낙태를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진짜 낙태죄가 합법화되고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부여를 한다면 이것도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상속 결격자의 결격자로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속 결격자는 맞죠. 맞아요? 네. 다만 형사적 처벌을 안 받을 뿐이죠. 그러네요. 그쵸? 상속법하고 형사와 민사는 다르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민법이고 상속 결격자에 대한 정의는 민법에서 정의를 한 거고 낙태죄라는 것이 낙태가 이제 합법화돼 가지고 진짜 낙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살인이다 뭐 이렇게는 아닐지라도 상속 결격 사유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민법이 바뀌지 않는 한. 예를 들면 민법상 뭐 이 상속 결격자에다가 단서 조항을 넣어서 뭐 낙태한 사람은 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상속 결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네, 너무 잘 알죠. 이 변호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것도 다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변호사가 다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변호사가 알겠죠.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일반적인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낙태죄가 진짜 폐지되고 형법상 문제가 없는 행위로 인정이 되고 그 아이를 가진 여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를 한다면 민법도 개정돼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거죠.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는. 기분 좋아! 민법을 개정해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그때부터 드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입법 청원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페미니스트라던가 혹은 이제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정안을 내놓겠죠. 그럼 그게 바로 이제 그 해당 뭐 소위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법사위를 또 통과하고 본회의를 거쳐서 모두 다 오케이가 되면 이제 민법이 개정되고 상속 결격에서 낙태는 빠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제가 사실은 무덤에 가기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야. 자기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해결될 100세 시대로 따지면 한 70년 남았는데. 근데 그 상속 결격이라는 거요. 만약에 남편도 동의했던 낙태라면 그게 엄마만의 상속 결격이 되는 건가요? 아니 상속은 이미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그럼 누가 죽어야지 상속이 생기는데. 잠깐만 그러네요. 지금 완전히 좀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이제 상속 권리. 질문의 내가 알겠는데 네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모자보건법에 낙태를 허용하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질병이 있어서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5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만 낙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의 것처럼 의사는 남긴 채로 만약에 남편의 동의를 만약에 이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래도 그건 태아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내 생명을 죽인 거죠. 엄마 아빠가 둘 다 나한테 뭐 서로 동의해서 날 죽여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 잔인하네. 만약에 그러니까 그 동의를 해도 네. 기본적으로 그런 모자보건법상의 그런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그 낙태하는 거에 동의를 했으면 이게 상속 결격이 그 엄마에게 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엄마가 태아를 죽인 거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상속하는 사람이 낙태 의사를 밝히고 죽었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좀 전에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태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엄마랑 아빠가 서로 합의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은 그건 괜찮냐는 거죠. 안 괜찮죠. 당연히 안 어쨌든 괜찮죠. 상속 결격 사유는 근데 그건 사실은 계속 모르는 게 결격되겠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발생한다니까요. 실제는 낙태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렇죠. 그게 뭐 사실 뭐 그 낙태권도 우리가 자연유산이라고 할 수도 그러니까 그럼요. 부모한테 안 알리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알렸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부모한테 안 알리고 그냥 스리슬쩍 가서 이제 낙태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럼요. 요즘에.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발각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또 이제 유산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 경우는 예컨대 이런 거죠. 반대하는 결혼을 아들하고 며느리가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들 잡아먹은 년 뭐 이러면서 이제 내 아들의 재산까지 내가 훔쳐가냐 이러면서 이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네, 때 네. 또 복잡하게 일이 돌아가는데 지금 질문하신 건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태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 죽으면 당신 혼자 애 키우기 힘드니까 낙태하세요. 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낙태가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모자보건법상의 요건에 안 맞잖아요.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아버지도 촉탁 살인이 돼버리는 거잖아. 살인하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가 그렇죠. 되잖아. 촉탁 살인. 물론 그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뭐 네네. 처벌 안 받겠지만 네. 또 부인도 남이 살인하라고 한다고 아기를 살인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근데 어쨌든 간에 살인은 한셈이 되기 때문에 상속 결격은 원래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장하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라 문제는 그거죠.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낙태를 했었을 경우에도 네. 상속 결격으로 볼 것이냐. 네.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예. 태아를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는 주체로 봤을 때 이런 다양한 변수들도 있고 사례들이 생겨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충실히 공부를 했고요. 생각보다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이 다양한 주제와 이런 디테일한 사례들 또 이런 깨알 같은 분석들 네. 어디서 만나볼 수 있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에서 그래요. 태아 인공수정 상속 분쟁에 대한 사례를 오늘은 좀 짚어봤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냈던 퀴즈에 대해서 답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선택해 주신 팟빵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라는 우리 촌철살인이시네요. 네네. 예. 나라가 무너지고라는 분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상속이 은근히 오묘하고 재밌네요. 답은 3번 찍어보겠습니다 해서 찍어주셨는데 훌륭하십니다. 네, 답을 맞추셨고요. 오답입니다. BCWJINA 1번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1번이 일부러 오답을 올리신 건가요? 1번은 오답이었습니다. 태아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점 저희가 오늘 네. 아주 주야장천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신 오답들, 수많은 오답들 너무 감사하고, 선정해드렸죠? 나라가 무너지고 님께는 소정의 선물을 또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기분이 좋고요. 보람 있는 시간을 오늘 보내봤습니다.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팟빵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등록해 주시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참여와 사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네. 뭐 박상석 씨 그 카카오톡 플러스로 뭐 사연들 혹시 들어온 거 없나요? 네. 정답 수많은 오답만 들어왔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네. 오답 보내주신 분들도 네. 저희가 안 드려요. 아니 굉장히 드릴 돈이 없어요. 네. 친애하는 마음을 드릴 선물도 없습니다. 저희가 좀 드리겠다고. 네네네. 예.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린다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수많은 구독자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팟빵에 광고도 좀 게시하기 시작을 했고 와우. 이런저런 이벤트를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이 몰려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해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